미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탐내던 2경 8천조 원 가치의 심해 자원을 한국에게 싹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한국? 하하! 주제를 알아야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돈 낭비하지 말라며 비난까지 해댔죠. 미 해군조차 실패한 심해 6,500m를 뚫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작 3일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수압 650배의 지옥에서 미국 최신 장비가 엿가락처럼 구겨질 때 한국의 로봇은 보란듯이 4,200톤의 보물을 싹쓸이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오만함을 기술 하나로 눌러버린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장관님, 지금 즉시 작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제우스호 승조원 84명이 태평양에 수장됩니다. 저는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새벽 3시 펜타곤 지하 전략상황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크린에는 4,700만 달러짜리 티타늄 파이프가 엿가락처럼 구겨지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차관보는 ISA 보고서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고 백악관 직통 전화는 3분마다 울렸죠. 하지만 정작 그랜트 보좌관은 전화기 너머에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장비 문제가 아니라 해군의 기강 문제야. 함장을 갈아치워. 기강이요. 수심 2,800m에서 파이프가 폭발하는데 기강 타령이라니. 저는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국방조달청 전략자원국 수석 분석관이죠. 28년간 이 건물에서 미국의 자원 지도를 그려온 사람이에요. 걸프전 때 해병대에서 총을 잡았고 CIA 자원분석팀을 거쳐 펜타곤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늘 버번 위스키와 위장약이 들어있어요. 그날 새벽에는 둘 다 꺼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태평양 바닥에서 가루가 되는 걸 보는 데는 하나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수중 카메라가 잡은 화면은 차라리 공포 영화에 가까웠어요. 양광 파이프가 수압을 버티지 못하고 관절마다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연쇄적으로 터져나갔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수중 마이크를 통해 상황실 스피커로 쏟아졌죠. 끼익! 이가 시릴 정도로 날카로운 비명이었어요. 로키드 마틴이 3년에 걸쳐 설계하고 해군연구청이 2중 3중으로 검증한 티타늄 합금 파이프였습니다. 그 합금이 젖은 신문지처럼 쭈그러들었어요. 650기압. 엄지손가락 위에 코끼리 한 마리를 올려놓은 압력이라고 브리핑 자료에 적혀 있었는데 솔직히 그런 비유로는 부족했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12명 전원이 숨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어비설. 국방부 비자금 5억 달러를 투입해 태평양 심해의 망간 단계를 건져 올리겠다던 작전이 3시간 만에 끝장난 겁니다. 화면이 꺼지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해리슨 차관보였어요. 중국은 이미 다 쓸어가고 있어. 베이징 자원 측량이 터진 게 넉 달 전이야. F-35 레이더 라인은 멈췄고 테슬라 기가팩토리 가동률은 30%대로 곤두박질 쳤어.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만 빨고 앉아 있잖아. 차관보의 목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코발트, 갈륨, 히토류. 중국이 수출을 끄는 그 광물들 없이는 전투기도, 전기차도, 미사일 유도 장치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중국산 부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다를 파기로 한 겁니다.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 수심 6,500m 바닥에 널린 검은 감자 모양의 돌덩이, 망간, 니켈, 코발트, 히토류가 압축된 보물이었어요. 그걸 긁어오면 중국의 목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보물이 빛도 들지 않는 지옥 같은 깊이에 잠들어 있다는 것이었죠. 크린의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USNS 제우스호 선교에서 보내온 실시간 화상 통화였어요. 마크 샌더스 함장의 얼굴이 잡혔는데 50여 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완전한 소진의 얼굴이었죠. 안전 승인 없이는 단 1미터도 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제 부하들을 관 속에 넣을 수는 없어요. 샌더스 함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작전 수행 거부. 미 해군 대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해리슨 차관보는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 순간 스피커폰에서 그랜트 보좌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함장의 직위를 해제하게 겁쟁이한테 함교를 맡겨둘 순 없지 않나. 샌더스 함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화상 카메라 너머로도 그 분노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함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20년 넘게 바다 위에서 버텨온 사람은 언제 싸우고 언제 참아야 하는지 아는 법이니까요. 그랜트 보좌관의 회선이 끊긴 뒤 상황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아버지의 M1911 권총 그립을 만졌어요.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가져온 유품입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전해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차가운 게 아니라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해군연구청 자문단의 에릭 스톤 박사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류가 보유한 최강 소재인 티타늄 합금으로도 수심 6,500m의 수압을 견디는 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 그 5글자가 상황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MIT에서 박사학위를 딴 천재가, 미국 최고의 두뇌가 공식적으로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제 자리 모니터로 돌아가 28년간 작성해온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국 중심 자원 지도, 전 세계 광물 매장량과 공급망을 미국의 시각에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였어요. 제 인생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마우스 커서를 휴지통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떨리는 건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년 전 국제학회에서 받아둔 건데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이라니, 솔직히 이 시점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항공모함 11척을 굴리는 나라가 해결 못한 걸 한반도 끝자락의 연구소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해리슨 차관보의 비서관이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방금 통보가 왔습니다. 심해 프로젝트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해리슨 차관보는 눈을 감았습니다. 5억 달러의 무덤 위에 의회가 마지막 흙을 덮은 겁니다. 상황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해저연구센터. 한진수. 그 이름 석 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묘하게 또렷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은 이미 태평양 2800m 아래에서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체면을 차릴 여유 따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의 수석 분석관이 태평양 건너편 작은 연구소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주만에 도착한 한국팀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송기 화물칸 램프가 열리자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회색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KIOST 로고가 가슴팍에 박혀 있었는데 점퍼가 하도 낡아서 글자가 반쯤 벗겨져 있더군요. 목에는 수건이 감겨 있었고 발에는 안전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한진수. 전화 너머로만 들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뒤따라 내린 연구원이 셋이었는데 들고 있는 짐이 전부였습니다. 낡은 노트북 가방 3개와 공구함 하나. 그게 다였어요. 저는 활주로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펜타곤이 5억 달러를 날린 작전을 되살리러 온 사람들의 행색치고는 솔직히 너무 초라했거든요. 제 옆에 서 있던 샌더스 함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콜린스, 저 사람들이 전부인 겁니까? 함장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 해군 최후의 희망이라고 불러들인 팀이 고작 4명이었으니까요. 함장은 한국팀의 공구함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서나볼 법한 투박한 센서 몇 개가 스티로폼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이 납품한 장비는 한 대에 수백만 달러짜리였는데 한국팀의 센서는 아무리 후하게 쳐도 대학 실험실 수준이었습니다. 함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에서 실망이 읽혔죠. 노스롭 그루먼이 세팅한 브리핑룸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진주만 기지 내 최신 시설이에요. 대형 스크린 4대, 보안 등급 SCIF 인증, 위성 직통 회선까지 갖춰진 방이었죠. 저는 한진수 단장에게 안내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한 단장은 브리핑룸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파이프는 어디 있습니까?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아니라 파이프를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고가판 위 파손 장비 적재소로 안내했어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서진 티타늄 파이프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한 단장은 그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돋보기요. 2025년에 돋보기를 꺼내 든 겁니다. 찢어진 파이프의 단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때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랜트 보좌관이었어요. 콜린스, 방금 도착 보고를 받았는데 한화오션 기술진이라더니 동네 설비업자를 불렀나? 자네 정신이 있는 건가?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모욕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랜트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았거든요. 눈앞의 광경만 놓고 보면 이건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보일러 수리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갑판으로 돌아갔어요. 한 단장은 여전히 파이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돋보기 옆에 청진기를 꺼내 들고 파이프 표면에 대고 있더군요. 청진기라니. 금속 파이프에 청진기를 갖다 대는 모습은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에릭 스톤이 갑판으로 올라왔어요. MIT 박사 출신, 해군연구청 자문단, 로키드 마틴 수석 컨설턴트.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해양공학 두뇌였죠. 스톤은 한국팀이 늘어놓은 센서를 한눈에 훑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90년대 논문에나 나오는 구식 아닙니까? 우리가 2025년에 이걸 보고 있어야 합니까? 스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갑판 위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한국팀 연구원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젊은 여성 연구원이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한 단장이 손을 살짝 들어 제지했습니다. 한 단장은 스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파이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기울이더니 누렇게 변한 방수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스톤은 무시당한 거라고 느꼈겠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한국팀의 장비는 초라했어요. 최첨단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한 단장이 파이프를 들여다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화면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집중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기계를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돋보기로 결을 보고 청진기로 소리를 듣고 맨손으로 표면을 쓸어보는 32년 동안 태평양에서 1200일 넘게 버틴 사람의 손끝이 거기 있었습니다. 갑판에서 내려오는 길에 CIA 현장 요원이 한 단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간인의 군함 CIC 접근은 보안 규정 위반입니다. 이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요원의 어깨가 한 단장의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어요. 한 단장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요원을 올려다봤어요. 한 뼘은 차이가 나는 키였죠. 한 단장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갑판 위 파이프 잔해로 돌아가 쪼그리고 앉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CIC에 갈 생각이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확신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브리핑룸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컴퓨터 스크린도, 위성 회선도, 보안 등급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파이프 한 조각이면 충분했어요. 저녁 무렵 한 단장이 처음으로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샌더스 함장한테였어요. 저는 옆에서 슬쩍 훔쳐봤죠.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빼곡한 글씨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건 2003년이었어요. 22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수천 번의 실패. 이 사람들은 화려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고치면서 데이터를 모은 겁니다.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로키드 마틴이 슈퍼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파도에 맞으며 노트에 숫자를 적고 있었던 거예요. 샌더스 함장은 노트를 넘기다가 손을 멈추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조롱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진주만의 불빛이 보였어요.
2800m의 벽 앞에서 미국의 최고 두뇌가 항복 선언을 했고 의회는 예산을 끊었고 백악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지금 낡은 점퍼에 돋보기를 든 한국인 4명이 그 벽 앞에 서 있었어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미국이 5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패한 그 자리에 돋보기와 청진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권총 그립을 만졌어요. 한국전쟁 때 아버지가 싸웠던 나라, 70년이 지나 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이 포기한 바다를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번을 한 모금 마셨어요. 내일이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한 단장의 돋보기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8시 USNS 제우스 갑판에서 한 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부터 상식을 뒤집었어요. 파이프가 약해서 깨진 게 아닙니다. 샌더스 함장과 저, 그리고 에릭 스톤까지 갑판에 모여 있었는데 세 사람 모두 같은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뭐라고요? 한 단장은 어젯밤 내내 들여다본 파이프 잔해 한 조각을 들어 올렸어요. 부러진 단면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이 파이프는 너무 강해서 부러진 겁니다. 너무 강해서 부러졌다니. 말이 안 되잖습니까? 강하면 버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 단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파이프 단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금속이 휘어진 게 아니라 꺾여 있습니다. 유연성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수심 2800m에서 수압이 밀려오면 파이프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이 티타늄은 흔들림을 거부한 겁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죠. 에릭 스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APIOL 설계 기준을 부정하는 겁니까? APIOL. 미국 석유학회가 제정한 배관 설계의 바이블이에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플랜트가 이 기준을 따릅니다. 스톤에게 APIOL을 부정하는 건 성경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겠죠. 한 단장은 스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국 표준은 수심 1500m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부터는 틀려요. 단호했어요. 예의를 갖추면서도 한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스톤의 목에 핏줄이 섰어요. 하지만 한 단장은 이미 등을 돌리고 김서연 연구원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연구원이 공구함에서 금속 막대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미군의 티타늄 합금 파이프 조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샘플이었습니다. 포스코가 특수 제작한 연성 망간강이라고 했어요. 김 연구원은 두 금속을 나란히 놓고 양쪽 끝을 고정한 뒤 가운데를 눌렀습니다. 티타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단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미군 엔지니어 3명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단단한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김 연구원이 조금 더 힘을 주자 티타늄은 버티다 퍽 하고 갈라졌어요. 깨끗하게 두 동강이 났습니다. 다음은 망간강 차례였어요. 같은 힘을 주자 금속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꺾이지 않았어요. 힘을 빼자 천천히 원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갑판 위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간단한 시연이었지만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톤이 침묵을 깼습니다. 장난감 실험으로 물리학을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실제 심해 조건에서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당한 질문이었어요. 갑판 위에서 금속 막대 2개 구부려 본다고 수심 6500m의 수압을 재현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 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서연 연구원을 돌아봤습니다. 김 연구원이 낡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KRISO 로고가 떴습니다.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거기서 지난 10년 동안 심해 수조에서 테스트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어요. 수천 건이었습니다. 수압 조건별, 온도별, 유속별 파이프 거동 분석. 한 단장은 그중 하나를 짚었습니다. 이 배의 고유 진동수를 아십니까? 샌더스 함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배의 고유 진동수. 모든 선박은 자기만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스러스터가 작동하면 선체가 미세하게 떨리는데 그 떨림의 주파수가 파이프에 전달돼요. 한 단장은 어젯밤 청진기로 들은 게 바로 그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배의 스러스터가 만들어내는 진동이 특정 구간에서 파이프의 공진 주파수와 겹칩니다. 공진이 일어나면 파이프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설계치의 3배까지 올라가요. 거기에 수압까지 더해지면 티타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갖다 붙여도 버틸 수 없습니다. 공진.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다리가 일정한 박자로 흔들리면 무너지듯 배의 떨림이 파이프의 떨림과 겹치면 파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소재의 강도가 아니었어요. 배와 파이프 사이의 진동 간섭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록히드 마틴은 파이프만 받고 해군연구청은 수압만 받지만 한 단장은 배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본 거예요. 샌더스 함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함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한국팀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동 간섭 이야기가 나오자 달라졌습니다. 잠깐. 우리가 수심 2200m를 지날 때 엔진룸에서 이상한 소음이 올라왔습니다. 기관장은 스러스터 베어링 문제라고 보고했는데 정비 후에도 소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 단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KRISO 데이터에서 추출한 진동 분석 그래프였어요. 특정 수심 구간에서 스러스터의 추진, 주파수와 파이프의 고유 진동수가 정확히 겹치는 지점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샌더스 함장이 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짚었어요. 여기가 2200m 구간입니다. 소음이 시작된 지점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군 장비가 잡아내지 못한 것을 한국인이 청진기 하나로 알아낸 겁니다. 에릭 스톤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KRISO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NIST 인증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공법을 미 해군 자산에 적용하는 건 규정 위반이에요. 스톤은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갑판 위 미군 엔지니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한국팀의 장비를 선체에서 분리하십시오. NIST 인증 없는 장비의 접촉은 불법입니다. 작업이 물리적으로 중단됐어요. 미군 엔지니어 2명이 김서연 연구원의 노트북 전원 케이블을 뽑았습니다. 김 연구원의 눈이 커졌지만 한 단장은 손짓으로 다시 한번 제지했어요. 갑판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의 규정이 한국의 기술을 가로막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분노와 초조함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톤의 말은 절차적으로 틀리지 않았어요. NIST 인증 없는 장비를 미 해군 함정에 연결하는 건 분명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켜서 뭘 어쩌겠습니까? 그 규정대로 했더니 4,700만 달러짜리 장비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저는 스톤에게 다가갔어요. 에릭, 지금 중국이 태평양 바닥을 쓸어 담고 있어. NIST 인증서를 들고 중국한테 가서 잠깐 기다리라고 할 건가? 스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작업 중지 명령을 철회하지도 않았어요. 매뉴얼에 매달리는 사람은 매뉴얼 밖의 현실을 인정하는 게 죽는 것보다 두려운 법입니다. 한 단장은 중단된 작업에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판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옆에서 김서연 연구원이 뭔가를 속삭였는데 한 단장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펜을 놀렸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격앙된 반론도 없었어요. 규정으로 막히면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 동안에도 손은 멈추지 않았죠. 노트 위에 숫자와 도면이 계속 쌓여갔어요. 저는 슬쩍 다가가서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수천 번의 실험 기록 사이사이에 빨간 펜으로 적힌 메모가 끼어 있었어요. 대부분 실패 원인 분석이었습니다. 같은 실험을 15번 반복한 흔적도 있었어요. 14번 실패하고 15번째 숫자를 동그라미 친 페이지가 눈에 박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찾아온 거였어요.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맨몸으로 부딪혀서 바닷바람이 갑판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쪽에는 NIST 인증과 ASME 코드를 방패처럼 든 미국의 시스템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낡은 노트와 돋보기를 든 한국의 32년이 있었어요. 미국은 바다를 이기려 했고 한국은 바다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2800m의 벽을 만들었던 겁니다. 한 단장이 말했던 한마디가 갑판 위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바다에는 코드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태평양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톤의 규정이 풀리지 않으면 이 작전은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초조한 건 저뿐인 것 같았어요. 한 단장은 바람에 노트가 넘어갈까봐 손으로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톤의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 이틀째였습니다. 갑판 위 한국팀의 장비는 손도 대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어요. 저는 펜타곤과 백악관 사이를 오가며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죠. NIST 인증 문제를 우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단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파이프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제우스호 갑판 위에서 한 단장이 김서연 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도면을 펼쳤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이프를 교체하지 않겠다고요. 그럼 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한 단장의 설명은 이랬어요. 파이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파이프의 움직임이 문제라면 움직임을 제어하면 된다는 겁니다. 능동형 댐퍼, 파이프가 흔들릴 때 그 진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반대 방향으로 미세한 힘을 가해 상쇄시키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지진이 나면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건물 꼭대기에 달린 거대한 추가 반대로 움직여서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다만 그걸 수심 6,500m, 수압 650기압의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해내야 한다는 게 문제였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돌리려면 미군 시스템에 한국산 소프트웨어를 심어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폭풍이 몰려왔어요. 그랜트 보좌관이었습니다. 화상회의 스크린에 그랜트의 얼굴이 뜨자마자 고함이 터져 나왔죠. 펜타곤 전산망에 검증 안 된 한국산 코드를 심겠다고? 이건 해킹이야, 해킹. 적성국도 아닌 동맹국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보안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랜트의 논리는 단순했어요. 미국의 국방 시스템에 외국산 코드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안보 구멍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아니라 영국이나 이스라엘이었어도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랜트에게 미국 밖의 기술은 전부 오염원이었으니까요. 스크린 속에서 그랜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백도어가 없다는 걸 누가 보장합니까? 한국 정보기관이 우리 시스템의 뒷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제우스호 CIC 안이 술렁였어요. 미군 기술자들의 시선이 한국팀을 향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죠. 김서연 연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술적 반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백도어 의혹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었으니까요. 한 단장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단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는 듯이. 그때 화상회의에 새로운 얼굴이 끼어들었습니다. 해리슨 차관보였어요. 차관보의 배경에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로고가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직접 움직인 거였어요. 그랜트, 과학기술정책실의 긴급 승인을 받아왔네. 코드 이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해리슨 차관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랜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과학기술정책실은 백악관 직속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인 그랜트와 동급이거나 특정 사안에서는 더 높은 권한을 가질 수 있었죠. 해리슨, 자네가 책임진다고 했지. 좋아. 기록해 두겠네. 그랜트의 회선이 끊어졌습니다. 승인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리슨의 목을 치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당장은 길이 열렸습니다. 김서연 연구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외장하드를 CIC의 메인 콘솔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로딩바가 떴어요. 미네로 OS.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자 개발한 심해 채굴 제어 운영체제였습니다. 김 연구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미군 시스템의 제어 모드를 전환해야 했습니다. 기존 설정은 스태틱, 정적 제어였어요. 파이프를 억지로 고정하는 방식이었죠. 한 단장이 뒤에 서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다이내믹으로 바꾸십시오. 동적 제어, 파이프를 고정하는 대신 흔들림에 맞춰 실시간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김 연구원이 모두 전환 명령을 입력하자 화면에 경고창이 떴어요. 영어로 빼곡한 경고 메시지 6줄. 요약하면 이 변경은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김 연구원이 한 단장을 돌아봤어요. 한 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연구원이 엔터를 눌렀죠. 미군 기술자들은 그 과정을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에릭 스톤은 CIC 구석에 서서 태블릿에 뭔가를 적고 있었는데 아마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서에 쓸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한국팀은 또 하나의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파이프 연결 부위에 특수 고무를 덧대는 작업이었습니다. KIOST 특허 소재라고 했는데 생긴 건 영락없이 검은색 테이프였어요. 김 연구원이 파이프 이음새를 돌아가며 그 고무를 감았습니다. 꼼꼼하게, 한치의 빈틈 없이. 미군 엔지니어 하나가 킥킥거렸어요. 저거 청테이프 아닙니까? $4,700만 장비를 청테이프로 수리하겠다는 건가요?
주변에서 웃음이 번졌습니다. 김 연구원의 귀가 빨개졌어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단장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비웃음에 반응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기까지 4시간이 걸렸어요. 미네로 OS 이식, 제어 모드 전환, 특수 고무 보강. 한국팀 4명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CIC 한쪽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팀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단장이 손짓을 하면 김 연구원이 움직이고, 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면 나머지 2명이 공구를 집어들었어요. 32년을 함께 바다에서 굴러온 팀이 아니면 불가능한 호흡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이 매뉴얼을 펼치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눈빛만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김서연 연구원이 마지막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시스템 재부팅. CIC의 메인 콘솔 화면이 검게 변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지멘스 제어 패널의 계기판의 숫자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미군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톤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패널 앞으로 다가왔죠. 모든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제어 패널 좌측 상단, 파이프 응력 지시 등. 재부팅 전까지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던 건 시뻘건 과부와 경고등이었어요. 5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던 그 빨간불 말입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째에 불이 바뀌었어요. 녹색이었습니다. CIC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빨간불이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파이프 응력이 안전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이 5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산 소프트웨어와 검은색 테이프가 해결한 겁니다. 에릭 스톤이 패널 앞에 서서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3번째 확인하고 난 뒤에야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 있었어요. 톤은 아무 말 없이 CIC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한 단장은 녹색 불을 확인하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안도도 없었어요. 대신 김 연구원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방수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었어요. 저는 한 단장 옆에 서서 그 녹색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미국의 가장 첨단이라는 시스템에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입혀지자 비로소 기계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NOAA에서 긴급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태평양 심해에 대규모 저탕류가 감지됐다는 경보였어요. 해저 폭풍, 수심 6,000m 아래에서 일어나는 진흙과 물의 쓰나미였습니다. 타이밍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녹색 불이 켜지자마자 바다가 시험을 걸어온 겁니다. 한 단장은 NOAA 경보를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어요. 태평양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단장의 눈이 좁아졌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제우스호가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 남동쪽과 멕시코 서쪽 사이에 펼쳐진 450만 제곱킬로미터의 공해상, 수심 6,500m,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영구 암흑의 바닥이 우리 발밑에 있었어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검푸른 물이 끝도 없이 이어졌죠. 저 아래 6,500m의 인류의 미래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코발트, 니켈, 망간, 히토류. 중국이 목줄을 쥐고 있는 그 모든 광물이 검은 감자 모양의 돌덩이 속에 압축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꺼내는 거였죠. 미국은 2,800m에서 좌절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녹색 불을 켜긴 했지만 실제로 6,500m까지 내려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어요. 한 단장이 갑판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파이프 이음새마다 덧댄 검은색 특수 고무를 하나하나 손으로 눌러봤어요. 미군 엔지니어들이 청테이프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소재였죠. 김서연 연구원은 CIC에서 미네로 OS의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띄워놓고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단장이 갑판에서 CIC로 무전을 보냈어요. 김 연구원, 다이내믹 모드 활성화 상태 확인하십시오. 김 연구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활성화 상태 정상입니다. 댐퍼 알고리즘 반응 속도 0.02초.
파이프 응력 녹색 유지 중입니다. 한 단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샌더스 함장을 돌아봤어요. 내려도 됩니다. 샌더스 함장이 선교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광 파이프가 천천히 바다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갑판 위에 윈치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수심 500m, 1000m, 1500m. CIC의 모니터의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조여왔어요. 2000m를 지났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어요. 2200m. 지난번에 스러스터 간섭 소음이 시작됐던 구간이었습니다. 한 단장이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미네로 OS의 그래프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진동이 감지된 겁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즉각 반응했어요. 파이프의 흔들림과 정확히 반대 위상의 힘이 가해지면서 그래프가 다시 안정됐습니다. CIC에 있던 미군 기술자 하나가 오하고 짧은 감탄을 내뱉었어요. 한 단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800m.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파이프가 폭발한 바로 그 수심이에요. CIC 안의 모든 시선이 제어 패널에 쏠렸습니다. 샌더스 함장이 선교에서 CIC로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물었어요. 상태 보고. 김서연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파이프 응력 정상 범위. 진동 제어 알고리즘 정상 작동. 녹색 유지입니다. 2800m를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티타늄이 엿가락처럼 구겨졌던 그 지점을 같은 파이프가 스치듯 통과한 겁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였어요.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파이프의 숨을 조절해주고 있었다는 것. 저는 모니터 앞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어요. 2800은 절반도 안 됐으니까요. 3000m, 4000m, 5000m. 숫자가 올라갈수록 CIC의 정적이 깊어졌습니다. 수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5000m에서 파이프에 걸리는 압력은 2800m의 거의 2배였습니다. 미네로 OS의 그래프가 격렬하게 출렁였어요. 하지만 매번 알고리즘이 0.02초 안에 반응해서 진동을 상쇄했습니다. 마치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파이프가 수압의 리듬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였어요. 톤이 주장했던 강성, 강한 재료와 강한 모터가 답이라던 그 철학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힘을 빼고 흐름에 맡기는 방식. 한 단장이 32년간 바다에서 깨달은 원리가 지금 수천 미터 아래에서 증명되고 있었어요. 6000m를 넘겼습니다. CIC의 공기가 전기를 띈 것처럼 따끔거렸어요. 6200, 6300, 6400. 김서연 연구원의 목소리가 한 음절씩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6500m. 착저합니다. 파이프가 태평양 바닥에 닿았어요. 빛이 전혀 없는 영구 암흑, 수온 1.5도, 수압 650기압의 지옥. 미국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바로 그 깊이에 한국의 기술이 도달한 겁니다. 에릭 스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MIT의 시뮬레이션에서도 불가능하다던 수치가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집광 로봇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해저면을 긁어내는 기계음이 수중 마이크를 통해 CIC 스피커로 전해졌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단단한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 저는 시계를 보다가 그만뒀습니다. 시간을 재는 게 무의미했거든요. 30분 뒤, 갑판에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CIC를 뛰쳐나갔어요. 양관관 배출구 앞에 미군 수병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부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양관관 끝에서 뭔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검은 돌멩이였습니다. 주먹만 한 것부터 감자 크기까지 새카만 덩어리들이 폭포수처럼 갑판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망간단괴, 코발트, 니켈, 망간, 히토류가 압축된 21세기의 검은 황금이었어요. 샌더스 함장이 갑판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쏟아지는 검은 돌멩이를 보더니 헬멧을 벗어들고 소리쳤어요. 맙소사, 제2의 골드러시가 시작됐다. 미군 수병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는 갑판에 떨어진 단괴를 주워 들고 하늘을 향해 흔들었어요. CIC 안에서도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릭 스톤은 모니터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차 범위 0.001%. MIT 시뮬레이션에서도 이 수치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스톤의 목소리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론이 현실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죠.
저는 갑판 위에 서서 검은 돌멩이가 산을 이루는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의 권총 그립을 꺼내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따뜻한 돌멩이를 쥐고 싶었어요. DLA 본부의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해릿은 차관보의 얼굴이 스크린에 떴어요. 저는 보고를 시작하려다가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한미 동맹 만세. 미국 자원 독립 만세가 아니었어요. 그 말이 먼저 나온 건 갑판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미군 수병들이 환호하는 와중에 한국팀은 축제에 끼지 않았어요. 한 단장은 갑판 한쪽에서 양관관의 유압 게이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연구원은 CIC로 돌아가 다음 구간의 해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나머지 두 연구원은 파이프 이음새의 특수 고무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환호할 시간에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게 프로페셔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랜트 보좌관이 끼어들었어요. 별도 회선으로 해릿은 차관보에게 연결된 겁니다. 이번 성공은 미국 하드웨어의 우수성이 기반이 된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그 방향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하드웨어의 우수성이요. 그 우수한 하드웨어가 2800m에서 역가락이 됐잖습니까?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숨을 불어넣지 않았으면 이 배는 진주만에서 녹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갑판 위에 쌓여가는 검은 돌멩이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보고서를 어떻게 쓰든 태평양 6500m 바닥에 도달한 건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그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때 NOAA 경보가 다시 울렸습니다. 김서연 연구원이 CIC에서 급하게 갑판으로 올라왔어요. 한 단장님, 저탕류 등급이 격상됐습니다. 해저 폭풍 등급이에요. 해저 유속이 2.5 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단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압 게이지에서 눈을 떼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평선 너머 구름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폭풍은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다 밑에서 오고 있었으니까요. 수심 6000m 아래에서 진흙과 물이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쓸려오는 해저 쓰나미. 5km 길이의 파이프 전체를 옆으로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한 단장은 노트를 주머니에 넣고 CIC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축제는 끝이었습니다. 바다가 다음 시험지를 내밀고 있었어요. 해저 유속 2.5 노트. 숫자만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심 6000m에서의 2.5 노트는 지상의 태풍과 맞먹어요. 물의 밀도가 공기의 800배입니다. 그 물이 시속 킬로미터로 밀려오면 5km 길이의 파이프에 걸리는 횡력은 수백 톤에 달하죠. CIC로 돌아오자마자 한 단장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미네로 OS의 해저 센서가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유속 그래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어요. 2.2 노트, 2.3 노트, 2.5 노트.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김서연 연구원이 좌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탕류 본체가 남서쪽에서 접근 중입니다. 현재 위치까지 도달 예상 시간 45분. 45분. 갑판 위에 검은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순간에 바다 밑에서 괴물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우스호가 먼저 비명을 질렀어요. 다이내믹 포지셔닝 시스템. 배를 한 지점에 고정시키는 자동. 위치 유지 장치가 갑자기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5,000톤급 거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옆으로 흔들렸어요. 갑판에 쌓인 망간단괴 일부가 미끄러지며 철제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갑판을 울렸죠. 샌더스 함장이 선교에서 소리쳤습니다. DP 시스템 과부하. 스러스터 출력 80% 초과. 배가 제자리를 지키려고 엔진을 풀가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저에서 밀려오는 조류의 힘이 엔진의 힘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밧줄 양쪽에서 코끼리가 잡아당기는 줄다리기 같은 거였어요. 가운데 있는 건 5km짜리 파이프였고요. CIC의 경고등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이프 응력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 단장은 모니터 앞에 서서 숫자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네로 OS의 댐퍼 알고리즘이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해저 폭풍의 횡력까지 동시에 감당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수압에 의한 종방향 진동, 조류에 의한 횡방향 힘, 거기에 배 자체의 흔들림까지. 세 가지 힘이 동시에 파이프를 비틀고 있었어요.
김서연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알고리즘의 반응 범위를 넓혔지만 그래프의 출렁임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랜트 보좌관의 목소리가 CIC 스피커를 뚫고 들어왔어요. 워싱턴에서 위성 회선으로 연결된 거였습니다. 매뉴얼 4-2조. 장비 보호를 위한 긴급 절단을 명령한다. 즉시 파이프를 끊어라. 긴급 절단. 이머전시 컷. 파이프를 배에서 잘라내고 바다 밑으로 보내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5km의 파이프와 해저의 집광 로봇.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를 태평양 바닥에 수장시키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랜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아니라 기회를 잡은 자의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성공이 눈에 가시였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고가 터지면 한국 기술의 실패로 기록할 수 있었겠죠. 에릭 스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랜트 보좌관의 판단이 맞습니다. 지금 안 끊으면 배의 A프레임이 무너집니다. A프레임이 꺾이면 크레인이 갑판을 찍고 최악의 경우 배가 두 동강 납니다. 승조원 84명 전원의 생명이 위험해요. 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군 기술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CIC 안이 순식간에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고 누군가는 구명조끼를 찾으려 고개를 돌렸어요. 공포는 전염병입니다. 한 사람이 겁을 먹으면 방 전체가 무너져요. 조타수가 비상절단 버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콘솔 우측 하단, 빨간색 커버가 씌워진 이머전시 스톱 버튼이었어요. 조타수의 손이 커버 위에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슬로 모션처럼 지켜봤습니다. 저 버튼이 눌리는 순간 5km의 파이프가 잘려 나갑니다. 수천만 달러의 장비가 6,500m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미국의 심해 채굴 프로젝트는 영영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실패를 감당할 예산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조타수의 손가락이 커버를 들어 올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한진수 단장이었습니다. 갑판에서 CIC까지 뛰어온 게 분명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낡은 회색 점퍼가 바람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 단장은 조타수에게 직진했어요. 그리고 조타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끊지 마십시오. 조타수가 고개를 돌려 한 단장을 올려다봤어요. 한국의 미네로는 이 정도 유속을 견딥니다. 우리가 2003년부터 22년 동안 테스트한 범위 안에 있어요. 절대 끊지 마십시오. 한 단장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또렷했어요. 하지만 CIC 전체를 꿰뚫었습니다. 톤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다가왔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미 해군의 비상 절차를 가로막는 겁니까? 배가 두 동강 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 단장은 스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책임집니다.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에는 32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태평양에서 1200일을 보내고 수천 번의 실패를 기록하고 그때마다 다시 바다로 돌아간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톤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단장의 눈에서 허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기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그랜트의 목소리가 다시 스피커를 때렸습니다. 콜린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즉시 절단 명령을 이행하게. 저는 스피커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펜타곤 직통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걸 끊으면 저는 명령 불복종. 인서보디네이션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었어요. 28년 경력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였죠. 하지만 갑판 위에 쌓인 검은 돌멩이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목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저 파이프를 끊으면 그 열쇠도 바다 밑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끊었습니다. 그리고 샌더스 함장을 봤습니다. 함장님, 현장 지휘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워싱턴이 아니라 이베의 함장이 결정하십시오. 샌더스 함장은 저와 한 단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3초였을까요? 5초였을까요? 체감상 30분은 된 것 같았어요. 함장의 시선이 한 단장에게 멈췄습니다. 내년에 전역하는 56세의 해군 대령이 낡은 점퍼를 입은 62세의 한국인 연구원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말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오갔어요.
바다 위에서 반평생을 보낸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종류의 신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함장이 입을 열었어요. 비상절단 명령을 보류한다. 현장 지휘권은 보남에 있다. CIC가 조용해졌습니다. 조타수가 손을 빨간 버튼에서 내렸어요. 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랜트의 회선은 이미 끊겨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백색 소음만 흘렀어요. 한 단장이 김서연 연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연구원, 현재 해저 유속 데이터를 미네로 예측 모델에 넣으십시오. 저탕류 본체의 에너지 분포를 계산해야 합니다. 김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등고선처럼 생긴 에너지 분포도가 떴습니다. 저탕류가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한 단장은 그 분포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발견한 듯 노트에 숫자를 적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 숫자를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단장의 눈이 좁아졌어요. 이전에도 본 적 있는 그 눈이었습니다. 계산하는 눈.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을 읽는 눈이었죠. 한 단장은 노트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CIC에 있던 모든 시선이 한 단장에게 쏠렸어요. 매뉴얼을 외우는 사람들은 도망치려 했고 바다를 아는 사람은 버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선교는 전쟁터였어요. 그리고 전쟁의 주도권은 낡은 점퍼를 입은 한국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한 단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CIC에 있던 모든 사람의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엔진을 끄십시오. 샌더스 함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진을 끄라고요? 지금 해저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15,000톤짜리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동력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돌이 배가 되는 겁니다. 파도와 조류에 몸을 맡긴 채 어디로 떠밀려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단장은 샌더스 함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이내믹 포지셔닝을 끄고 배를 조류에 맡기십시오. 배가 움직이면 파이프의 장력이 풀립니다. 드리프트 마이닝. 한 단장이 꺼낸 카드의 이름이었어요. 배를 억지로 고정하는 대신 조류에 맞춰 흘려보내면서 채굴을 계속하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칠 것 같았어요. 이건 미해군 교범에도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의 해양공학 교과서에도 없었어요. 배를 고정해야 파이프가 안정되고 파이프가 안정돼야 채굴이 가능하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한 단장은 그 상식을 통째로 뒤집고 있었습니다. 에릭 스톤이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습니까? 배가 표류하면 파이프가 꼬여서 순식간에 끊어집니다. 중학생도 아는 물리학입니다. 스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두려움 반, 분노 반이었습니다. 한 단장은 스톤에게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김서연 연구원을 돌아봤습니다. 미네로 예측 모델을 띄워주십시오. 김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CIC 메인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화면이 떴습니다. 바다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2차원 지도 위에 제우스호의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고 남서쪽에서 푸른색 화살표들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저탕류의 흐름이었습니다. 한 단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탕류는 직선으로 오지 않습니다. 해저 지형에 부딪히면서 방향이 갈라져요. 지금 이 해역의 해저에는 능선이 3개 있습니다. 저탕류가 능선을 넘으면 에너지가 분산돼요. 김 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푸른색 화살표가 능선에 부딪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배를 이 갈래 사이의 약한 구간으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조류를 정면으로 받는 게 아니라 비켜가는 겁니다. 샌더스 함장이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오랜 침묵이었습니다. 함장은 30년 넘게 바다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매뉴얼에는 없는 것들을 체감으로 아는 사람이었죠. 함장의 눈이 시뮬레이션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저탕류의 갈래, 능선의 위치, 배의 예상 표류 경로. 한참을 보더니 함장이 입을 열었어요. 배를 흘리면 파이프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단장이 답했습니다. 지금 파이프에 걸리는 최대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수압이 아닙니다. DP 시스템이 배를 억지로 붙들면서 파이프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입니다. 줄다리기예요. 배가 이쪽으로 당기고 해저 조류가 파이프를 저쪽으로 밀고 그 장력이 파이프의 내구 한계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엔진을 끄면 줄다리기가 끝나요. 배가 조류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파이프에 걸리는 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톤이 끼어들었어요. 이론적으로 장력이 줄어든다 해도 파이프가 꼬이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배가 회전하면 파이프가 나선형으로 뒤틀려요.
한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네로가 필요한 겁니다. 김서연 연구원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미네로 OS의 제어 알고리즘이 파이프의 각도와 장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배의 표류 방향에 맞춰 파이프의 관절 부위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파이프가 직선이 아니라 S자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휘어지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파이프를 곧게 세우는 게 아니라 흐름에 맞춰 구부려주는 겁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휘듯이요. 한 단장이 덧붙였습니다. 강한 바람 앞에서 거북이 쓰러지고 갈대가 살아남는 원리. 32년 동안 바다에서 배운 지혜가 그 한마디에 압축돼 있었어요. 샌더스 함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DP 시스템 셧다운. 메인 엔진 아이들 모두. 선교의 명령이 전달됐어요. CIC에 있던 미군 기술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15,000톤짜리 군함의 엔진을 태평양 한가운데서 끄는 겁니다. 잘못되면 배가 옆으로 뒤집힐 수도 있었어요. 스러스터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진동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엔진이 멈추는 순간 CIC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음이 사라진 거였어요. 지난 며칠 동안 끊임없이 울리던 DP 시스템의 굉음, 스러스터의 진동, 엔진의 울림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바다 소리뿐이었어요. 파도가 선체를 때리는 소리, 바람이 갑판을 스치는 소리. 배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우스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없이, 스스로의 의지 없이. 태평양 조류에 몸을 맡긴 15,000톤의 거함이 천천히 표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배가 통제불능 상태라는 사실이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CIC 제어 패널의 파이프 장력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빨간색 경고가 주황색으로, 주황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파이프가 풀려가고 있었어요. 배와 파이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줄다리기의 줄이 느슨해진 겁니다. 샌더스 함장이 제어 패널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한 단장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김서연 연구원이 숫자를 읽었어요. 파이프 장력 42% 감소, 응력 녹색 범위 진입, 댐퍼 알고리즘 부하 30% 이하로 안정됐습니다. 미네로 OS가 파이프를 S자로 구부려 흐름에 맞추고 있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파이프의 모양이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직선이 아니라 뱀처럼 구불구불한 곡선이었어요. 보기에는 불안해 보였지만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응력 분포가 고르게 퍼져 있었고 어느 한 지점에 힘이 집중되지 않았어요. 톤이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세 번째 확인한 뒤에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겠죠.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제우스호는 조류를 타고 천천히 남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저탕류의 본체가 남서쪽에서 밀려왔지만 한 단장이 예측한 대로 해저 능선에 부딪혀 갈라졌어요. 배는 그 갈래 사이의 약한 구간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급류 속에서 바위 뒤편의 고요한 물살을 찾아 노를 젓는 것처럼. 아니, 노조차 젓지 않았어요. 물살이 배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채굴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광관을 통해 검은 망간단괴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폭풍 속에서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배가 떠돌면서도 파이프는 부드럽게 S자를 그리며 해저와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채굴량 데이터를 불렀어요. 시간당 200톤. 상업 채굴 기준 충족입니다. 시간당 200톤. 폭풍이 없을 때와 거의 같은 수치였어요. 한 단장이 폭풍의 에너지를 역이용한 겁니다. 조류가 파이프를 밀어주는 힘을 채굴 로봇의 이동 에너지로 전환한 거였어요. 갑판에 올라가 봤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파도가 선체를 때렸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엔진이 조류와 싸우지 않으니 선체의 떨림이 사라진 겁니다. 양광관 배출구에서는 여전히 검은 돌멩이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폭풍우 속에서 춤을 추듯 흔들리는 배 위로 코발트와 니켈과 히토류가 쏟아지는 광경.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갑판에 쌓인 망간단괴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어제까지 채굴한 것에 폭풍 중 채굴분까지 합치면 4,200톤이 넘었습니다. 검은 산이 갑판 위에 솟아 있었어요. CIC로 돌아오니 해릿은 차관보에 화상 통화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차관보의 표정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해리슨 차관보는 그랜트 보좌관에게 별도 회선을 걸었습니다. CIC 스피커를 통해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랜트, 짐 싸게. 백악관 보고는 내가 직접 한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에 그랜트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 너머에서 그랜트가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차관보가 먼저 회선을 끊었습니다. 기술 국수주의를 무기로 휘둘러 온 사람이 기술 앞에서 쓸려 나가는 순간이었죠. 샌더스 함장이 갑판으로 올라왔어요. 함장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전 크기의 금속 원형이었어요. 해군 지휘관 코인. 미 해군에서 지휘관이 특별한 경의를 표할 때 건네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함장은 한 단장에게 다가갔어요. 한 단장은 갑판 한쪽에서 양광관 유압 게이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다음을 점검하는 사람이었죠. 함장이 한 단장 앞에 섰어요. 한 단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함장은 말 없이 코인을 내밀었어요. 한 단장은 잠깐 코인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여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건 금속 조각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훈장보다 무거웠습니다. 미 해군 대령이 한국인 연구원에게 자기 군생활 최고의 명예를 건넨 겁니다. 바다 위에서 반평생을 보낸 두 사람 사이에 비로소 말이 필요 없는 신뢰가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갑판 위에는 폭풍우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 4,200톤의 검은 황금이 산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로 캐낸 미국의 미래였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워싱턴 DC. 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사무실 창밖으로 하얀 가루가 쉴 새 없이 떨어졌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CNN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어요.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 한국 심해 채굴선 이사부호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에서의 자원 채굴이 본격화되면서 미 해군이 한국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사부호의 모습이 잡혔어요. 하얀 선체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부축함이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죠. 주객전도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이 한국 배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장면을 만든 게 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미 심해자원 협정. 미국 정부가 굴욕을 감수하고 체결한 조약이었습니다. KIOST를 미 국방부의 최우선 기술 파트너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최우선 기술 파트너. 로키드 마틴도, 노스롭 그룹원도, 레이시온도 아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펜타곤 복도에서 그 소식이 퍼졌을 때 로비스트들이 난리가 났었죠. 미국 방산업체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 온 자리를 한국의 연구소가 차지했으니까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태평양 6,500m 바닥에 도달한 건 로키드 마틴의 티타늄이 아니라 KIOST의 미네로였어요. 그 사실은 숫자로 증명됐고 숫자는 로비로 바꿀 수 없는 거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모니터를 켰어요. 메일함에 미 해군 대학원에서 온 공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필수 교양 과목 신설 공지. 한스 프로토콜. 한진수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이 미 해군 장교 교육 커리큘럼의 정식 과목으로 올라간 겁니다. 드리프트 마이닝 기법, 능동형 댐퍼 알고리즘, 유연 구조 시스템의 원리. 한 단장이 32년 동안 태평양에서 쌓아올린 지혜가 미국 해군의 교과서가 된 거예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미국이 2,800m에서 포기하고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그 기술이 이제 미국 해군의 필수 과목이라니. 에릭 스톤이 이 공문을 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궁금했어요. MIT의 시뮬레이션보다 한국인의 노트가 더 정확했다는 걸 매학기 미 해군 장교들이 배우게 된 겁니다. 스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와 그랜트는 한 달 전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였어요. 안건은 단순했습니다. 왜 한국 기술을 진작 도입하지 않았는가.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마어마했죠. 5억 달러의 세금이 날아갔고 F-35 생산 라인이 석 달이나 멈췄고 중국에 대한 자원 종속이 반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한국팀을 처음부터 불렀으면 막을 수 있었던 손실이었어요. 청문회 영상을 봤습니다. 그랜트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 기술의 무분별한 도입을 경계한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위원장의 안경 너머로 그랜트를 쳐다봤습니다. 보좌관님, 그 경계 덕분에 미국은 태평양 바닥에서 4,700만 달러를 날렸습니다. 경계와 무능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랜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잡았는데 이마에 땀이 맺혀 있더군요. 톤의 차례는 더 처참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결론을 내리셨는데 한국팀은 같은 파이프로 6,500m에 도달했습니다. 박사님의 물리학과 한국의 물리학이 다른 겁니까? 톤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분석 모델에 변수 설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변수 설정의 오류. 학술적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단순했어요. 톤은 수심 6,500m의 수압과 조류를 상수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값으로 본 거예요. 하지만 바다는 상수가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변하는 변수였어요. 한 단장이 32년 동안 바다에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바다는 고정된 적이 없다. 교과서에 나오는 평균값으로 바다를 재단하면 바다가 되갚아준다. 톤의 MIT 학위는 그 단순한 진실 앞에서 무력했던 겁니다. 오후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레이첼 박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자원 담당관으로 영전했다는 인사 발령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레이첼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미 간 기술 교류의 실무 조율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총괄하는 자리에 한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올라간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워싱턴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었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랜트가 한국산 소프트웨어에 백도어가 있다며 난리를 쳤는데 이제 백악관이 한국과의 파트너십 총괄 자리를 새로 만들어준 겁니다. 세상은 참 빨리 변합니다. 특히 결과가 나온 뒤에는요. 사무실을 정리하고 펜타곤을 나섰어요. 눈이 그쳤더군요. 차를 몰고 알링턴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묘소가 거기 있었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 아버지는 인천에서 싸웠고 장진호에서 동상에 걸렸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 M1911 권총 그립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싸웠고 70년 뒤에 아들인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로 맺은 동맹이 기술로 이어진 겁니다. 묘비 앞에 섰어요. 하얀 대리석 위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M1911 그립을 꺼냈어요. 늘 그랬듯 묘비 앞에 올려놓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꺼냈어요. 주머니 반대쪽에 넣어두었던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새카만 색의 울퉁불퉁한 표면. 주먹 반만한 크기의 망간당괴 조각이었어요. 제우스호 가판에서 한국팀이 건네준 겁니다. 태평양 6,500m 바닥에서 올라온 검은 황금, 코발트, 니켈, 망간, 희토류가 압축된 21세기의 보물이었죠. 저는 권총 그립 대신 그 돌멩이를 묘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총으로 지킨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가 기술로 미국을 살렸습니다. 총 대신 돌멩이를 올려놓는 게 맞았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알링턴의 하얀 묘비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모두 미국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을 지키는 방법은 달라졌어요. 항공모함의 화력이 아니라 동맹의 기술이 국가를 살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 단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낡은 회색 점퍼, 목에 감긴 수건, 돋보기와 청진기. 그 소박한 행색 뒤에 32년의 바다가 있었죠. 미국의 5억 달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한국의 32년이 해결했습니다. 돈의 무게와 시간의 무게는 다릅니다. 시간이 이겼어요. 묘비에서 돌아서며 펜타곤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오각형 건물이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있었어요. 28년간 저 건물에서 미국 중심의 자원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 지도를 휴지통에 버린 게 2달 전이었어요. 이제 새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미국 혼자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 그리는 지도를. 아버지가 지키려던 위대한 미국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위대함의 정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혼자서 강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와 손잡을지 아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미국이 손잡은 상대는 태평양 건너편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권총 그립이 없는 주머니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허전함이 무겁지 않았어요. 묘비 위에 올려놓은 검은 돌멩이가
아버지에게 전할 말을 대신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태평양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바다를 다루는 기술의 주인은 확실히 정해졌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